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국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비춰보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네, 오늘 KDI 경제 전망과 4차 경제중대본 회의 내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장범식 송실대 경학부 교수, 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영무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DI가 이제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숫자는 조금 낮췄고 재정 통화 정책에 많은 주문을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일단 성장률 수치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미미하긴 하지만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제 생각은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앞서 발표되었던 4월의 IMF가 전망한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초반이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성장률 전망조차도 그 전제 조건으로 들었던 것이 하반기에 가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고 주요국들이 펼치고 있는 이러한 방역과 관련된 통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가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가정 하에서도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 1% 초반으로 보았었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미국이나 유로존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전망 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IMF 총재가 이러한 성장률 전망치조차도 하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번에 발표된 KDI의 전망치는 이러한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좀 낙관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정책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그 다음에 펼칠 수 있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서 인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가격 변수에 따른 효과, 특히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가게가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많이 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업들 또는 취약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주입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와야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재정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출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 KDI가 제언을 한 대로 증세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갑지 않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KDI가 경제 성장률 올해 0.2% 전망, 조 의원님께서는 낙관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평균치로서 0.2%를 제시를 했는데요. 당초 IMF가 저희 금년도 경제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내년도를 3.4%로 했었는데요. 실제 1, 4분기 지나고 나서 저희가 마이너스 1.4%였었습니다. 네. 미국이 마이너스 1.2이고 중국이 마이너스 9.8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IMF건 그리고 오늘 발표한 KDI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하나 전제 조건으로 지금 달고 있는 것들이 조심스럽게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지금 경제와 관련된 이슈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백신과 그다음에 치료제가 어떤 형태로 빨리 나올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봉쇄를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이 제한된 속에서도 사실 스웨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저희가 개방을 시켜놨었던 편인데도 이 정도였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출에 대다수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 깨달았던 것은 대한민국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공동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쪽에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같이 보조를 이루어야만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오늘 물론 KDI에서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미중 간의 어떤 지금 새로 시작되는 그런 무역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었던 먹구름을 지금 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0.2%는 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그 낙관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건데 또 다른 한편 측면에서 또 봐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다들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부분 쪽에서 민간 소비와 이 수출 관련해서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앞으로 다른 나라의 회복 속도를 봐가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코로나 백신과 그 치료제 이런 것들이 가미된다면 저희들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제한된 속에서 조금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아까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제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건들이 결코 녹록치 않은 지금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KDI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이제 이번에 결국 그 비상 경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18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지금 투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저희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재정 투입 비율을 봐보면은 저희가 지금 3.5%, 97년도 2007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희들이 들어갔던 부분이 2.1%였습니다. 그 부분보다 지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3차 추경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당초 금년도의 예상 부담도 40%를 이미 일찍 넘기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에서 2040년 그리고 우리가 2060년까지 앞으로 국가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적절히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봐보면 지금 재정의 투입은 저는 저희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이제 증세와 관련된 이슈를 조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부분 쪽은 실제적으로 증세가 단순한 어떤 부자들만의 증세 쪽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수를 어느 정도 증대시키는 이런 부분을 21대 이제 국회가 어차피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증세 문제는 뭐 워낙에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몇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또 주목을 끄는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55만 개의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창출할 수가 있습니까? 다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표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실 것 같고요.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실 몇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비대면, 디지털, 취약계층, 청년,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곳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쪽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을 적절하게 이렇게 안분 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세금이 지금 덜 거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 상황에서 돈을 더 쓰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런데 이런 세금이 덜 거친 상황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빚으로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가령 이런 때 취약계층을 돕겠다. 내지는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는 공공 DB를 구축하는 것 같이 디지털 기반을 이번 기회에 확충을 해놓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모두 다 달성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대책은 복지 정책으로 명확하게 이관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재정 지출을 지금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기왕에 쓰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년, 내후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그것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자원이 많은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수 시장이 큰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리건 아니면은 뭐 온라인이라고 불리건 그러한 쪽의 역량을 우리가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노동력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지금 경험, 지식을 쌓도록 하고 그러한 쪽에 보다 더 치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면에서 너무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특히 많이 쓸 수 없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적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식으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은 항상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른 한편에서 이런 네. 그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요. 다른 한편 쪽에 그 오늘 그 발표된 그런 대책 그리고 그 동안에 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발표 내용 가운데 조금 관심을 좀 끌면서 저희가 조금 보완을 좀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된 것들 봐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그리고 네. 디지털 이 부분 쪽들인데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감염 사태가 가져다 줬던 것은 지금 디지털 쪽 부분으로 전환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소위 우리식의 표현인 unchecked economy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측면에서 봐본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교육 측면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단기적인 너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네. 우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금 뭐 188만이 되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네. 자영업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새로이 지금 배출되는 청년들 쪽들까지 포함을 해본다면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거친 표현으로 쓴다면요. 네. 그리고 일자리라는 이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한 가지 보완을 해줘야 될 게 이 부분에서 오늘 그 발표된 안들 가운데서 교육을 실제적으로 이 방대한 그런 인력들에 대한 그 교육의 어떤 그런 제공과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교육기관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조금 그 합류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추후 논의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요.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창출의 장기적인 그런 비전 쪽들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보면 직접 그 부분을 언급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결과적으로 비대면 그다음에 이 디지털 쪽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신성장 그런 기업들이 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이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의 어떤 통로를 마련을 해줘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을 종래 해왔던 대로 간접금융인 은행이나 정부 재정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자본시장을 연결을 시키면서 가는 그런 쪽에 좀 그 큰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조금 결합이 돼서 자본시장이 그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분들을 갖다가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업 창출 이런 쪽에서 조금 협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나올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굉장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공, 또 해운이 워낙에 심각하니까 거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몇 가지 조건이 이제 붙는다고 그래요. 그게 기업들로서는 뭐 좀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입니까? 아니면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저는 기업들이 뭐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선택을 당하느냐, 그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기간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을 보면 예전에 영국하고 독일하고 뭐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렇게 대립하던 때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끊기면서 영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혼자 할 수 있게 유지해야 되는 산업들이 뭐지?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뭐 키 인더스트리 내지는 베이직 인더스트리 이런 식으로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용어 자체를 놓고 볼 때 우리 경제 기간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체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그동안에 우리 수출 제조업의 기반이 되어 왔었던 뭐 철강이라던가 석유화학이라던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우리 기간 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것은 중국한테 많이들 따라잡히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그쪽이 아니고 예. 도리어 뭐 통신이라던가 또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라던가 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IT 기기라던가 이런 쪽이 네. 우리 기간 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단 교통정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 관련 법에서 일단은 명확하게 명시된 업종이 항공과 해운 네. 이 두 가지는 결정이 되었고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대상이 이미 결정이 되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구체적인 네. 요건을 들여다보면은 차입금이 5천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기준이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인 거죠. 이 기업이 부실화되었을 때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에 시스테믹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대출 부실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 강도 때문에 되느냐 안 예. 되느냐가 갈릴 것이고 또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또는 산업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고용시장의 충격이 지나치게 클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기업들이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단지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워낙 고용 유지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 6개월 동안은 네. 지금 현 상태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네. 붙인 것이 이전에 안 보였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일단 항공과 해운이 포함이 됐는데 네. 항공이라면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지 또 자동차는 일단 지금 해당이 안 된 상황인데 뭐 최근에 뭐 쌍용차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항공과 이 오늘 지금 그 했었던 이 두 가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제한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쪽과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이미 저희가 2조 9천억을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 다른 여러 그 저가 항공사들도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그 정책 당국들에서 더 논의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양쪽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용 현재 그 당의 회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고용의 파급 효과를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사실은 정부로서는 어떤 선택폭에 굉장히 제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조건을 봐보면 아까 실제적으로 그 90% 이상의 근로자 수를 갖다가 6개월간 유지를 하고 또한 지원 금액의 10%를 그 주식 연계증권으로 한다라는 것도 저는 부득이한 그런 그 도덕적 어떤 해이를 갖다가 방지하는 그런 네. 부분이고 특히 고용 측면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저가항공사를 포함을 해서 자동차라든가 여러 다른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일종의 저는 정부의 그 관련 정책 그 장관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얼마나 시급하고 그다음에 고용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아마 산업은행을 포함을 한 여러 그 관련 그 소위 예전에 그 표현했었던 그 관계 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직접적인 금융위를 포함한 기재부 이런 여러 관련 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미중에 지금 사태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모든 그 공급망이 그 다운이 돼 있는 상태들이고 그리고 당장 모든 게 스탑이 돼 있어서 항공처럼 그냥 모든 게 지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당분간 아마 조금 지속이 되고 그 부분 쪽에서 정부가 지금 기간 산업 쪽으로 해서 들어간 것은 저는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일 먼저 아마도 큰 항공사가 지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돈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동차도 계속 이제 논란이 아까 질문도 있었으면 논란이 됐지만 이건 아직 이제 성급하게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국들이 모두 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매출이 끊기고
그리고 경제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국 기업 또는 산업이 지나치게 망가지거나 망하지 않도록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돈을 풀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금지당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생사 여탈권을 정책 당국이나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주셨을 때 기업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보다 더 많은 업종들 그리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런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지? 그리고 어디까지 살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한 질문이 제기가 되었을 때 결국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살리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미 정책 당국이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도 밝힌 것처럼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은 첫 번째는 해당 기업이나 산업이 부실화되었을 때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마불사냐라고 하는 논란이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부분은 사실 오늘 나온 고용대책에서도 똑같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많은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고요. 정치권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고용을 많이 창출하거나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지 않으면서 파이낸싱을 금융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쪽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대책 중에는 이 10조 원 규모의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보험을 매입하는 기구를 가동한다는 내용이 또 눈에 띄는데요. 이게 이제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최대 20조 원까지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여기에 돈을 대겠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결국 회사채를 사준다는 것은 굉장히 없는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데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 중대본 그 비상경제의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 쪽에 잠시 특히 단기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저희 그 발표 때 대책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당초 7조 부분 정도의 CP라든가 전단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단기 시장 안정 그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 부분 쪽들이 쭉 되어 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씩 시장이 여전히 그 민감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오늘 부분의 이 10조 발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SPV라는 특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직접 8조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형태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미국 연준이 했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쪽에 똑같습니까? CPFF라고 지금 불리고 하고 있는 CP 그 자금 그런 그 투입 기구 방식인데요. 여기에 맨 우리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일종의 맨 중요한 그런 가장 위험한 그 부분 1조를 소위 에코리라고 하는 그 부분 쪽을 감출을 하고요. 1조는 대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조를 한국은행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위 fallen angel이라고 저희 여의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감염 사태 직전에 비교적 투자 등급을 유지했던 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이 최근에 그런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저신용 등급의 그 회사채들을 직접 매입을 갖다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6개월 정도 하면서 앞으로 20조까지 늘리겠다라는 그 메시지만으로도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CP 발행이 지난 3월 31일자로 해서 약 188조 정도 됩니다. 일반 CP와 ABCP가 있는데요. 일반 CP가 약 한 64조,
ABCP라고 하는 이 부분 쪽들이 한 124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단체가 한 56조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쪽에서 CP와 전단체 그리고 회사채 시장 쪽들의 최근에 A- 이상 쪽들의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이 기존의 80조 조항 쪽을 그동안 이렇게 행사를 해본 적이 잠깐 외환 위기에 잠깐 한 번 아주 네. 약한 형태로 있었고요. 네. 제대로 된 80조 조항을 우리 국내의 어떤 정말 이 미중의 사태에서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번에 했었던 것은 적절했었던 그런 조치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단기 시장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교적 그 이전에 괜찮았었던 투자 등급의 회사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장 교수님께서 이제 폴런 엔젤이라 그러면 이제 추락한 천사인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등급이 괜찮은 등급이 투기 등급이 된 회사를 주로 골라서 사주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사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미국 같은 경우고요. 미 연준은 실제로 폴런 엔젤에 대해서 그러한 명시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앞서 정책당국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내놓았을 때 이미 해소가 예. 되었어야 맞죠. 그런데 그렇게 출범했던 펀드에서도 우량한 채권 위주로만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에 예. 대해서는 주저하니까 예. 오늘 발표된 것처럼 이러한 저신용 회사채 CP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네. 사실 오늘 나온 대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확히 어느 등급까지 사주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온 내용은 예. 우량 등급과 A 등급 위주로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트리플 B 등급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도 자금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어려웠을 때 항상 먼저 그 시그널로 나타났던 것은 트리플 B 등급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는 것이었고요.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의 상황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통계를 분류를 하시면서 예. 뭐 지난달, 지지난달 비교를 하시면서 우량 등급은 AA 등급 이상은 이만큼 발행했고 싱글 A 이하는 이만큼밖에 발행을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그 경계선을 AA와 A로 지금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고 예전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은 트리플 B 등급의 기업들이 지금 매우 중요하고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우량 등급과 싱글 A 등급 위주로 사겠다라고 나왔고 사실은 트리플 B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예. 등급이 좀 떨어진 기업들, 시장에서 제대로 등급을 못 받은 비우량 등급 기업들에 지원하게 되는 건 이게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전체 규모가 일단은 초기에 10조 원인데 동일 기업이나 동일 여신한도에 대해서는 2 내지 3%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그룹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의 맥시멈은 2천억 원이나 3천억 원밖에 되지 않고요. 이것은 지금 이미 발행된 부채라든가 채권 규모를 감안을 하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이러한 대책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한편에서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AA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AA 쪽들로 해서 되어 있고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CP를 누가 많이 발행을 하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연결고리가 사실은 국내 CP와 전단체는 CP는 65%, 전단체는 60%가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보험회사들인데요. 이쪽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면서도 사실은 단기 시장이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어서 시스테믹 리스크를 갖다 일으키기 전에 특히 부도를 일으키기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단기 금융시장이거든요. 이 부분 쪽의 안정이 굉장히 시급화된 그런 상태였었고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이런 제한을 갖다가 두는 이런 부분 쪽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 운용을 해 나가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은 좀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마이너스 정도의 등급을 가진 그런 회사채들이 사실은 매입에 굉장히 매각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한국은행에 직접 저는 8조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이런 부분 쪽들을 조금 좀 해나가면서 조금 업계 그리고 실제 회사들이 이런 걸 들으면서 보완을 해나가되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또 장범식 송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